여러분은 6.25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정전 상태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6.25 전쟁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쟁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분입니다. 원태재 예비역 육군 대령, 그리고 저희 YTN의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에게 6.25 전쟁, 우리가 몰랐었던, 숨겨졌던 비사들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6.25 전쟁 얘기를 다 하자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그 두 분께서 지목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소련의 1945년 해방 이후에 이 두 나라의 태도 차이가 그때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를 만들었다라고 짚으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 한국에 주둔했던 그 미군은 그 미군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은 순수한 야전군 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한국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경찰 예비군 성격으로 치안 유지군의 성격으로 이 국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에 1개 연대씩 이렇게 나중에 좀 부대가 규모가 증편되긴 하지만 상당히 그 방어 위주의 전투력이 별로 있지 않은 그런 군대가 됐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치스차코프 그 점령군 사령관이 원래 그 정치군 출신입니다. 그런 계획하에 처음부터 무력 남침을 위한 공격성 위주의 군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한군 같은 경우는 정부보다도 군대 창설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 북한의 진주한 소련은 처음부터 목적과 의도가 뚜렷했고 미국은 조금 뭐랄까 나이브한 큰 저희 계획이 없었고 잠깐만 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군비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참전했던 어떤 이 평시 경제 체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구상에서 전쟁이 안 난다라는 가정에서 미군을 축소시키고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스미스 부대가 패전하게 된 것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 다 제대를 시켰었죠. 그런데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굉장히 급조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예,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분이 짚으신 부분이 여수 순천 사건, 6.25 전쟁 전에 있었던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이 6.25 전쟁과 연관돼 있다. 이걸 같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우선 우리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을 보면 이게 우리 군에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고 군 전투력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군에서 왜 이런 사건이 났냐면은 미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신원조회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력은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공산 분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우리 군에서는 숙군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48년 10월에서부터 50년 2월까지 숙군 작업을 했는데 약 5천여 명을 걸러냅니다. 그중에서 많은 수가, 그중에서 한 5%는 우리 군 병력이 5%였는데 이 많은 인원들을 이제 이때 그 징역형이나 또는 그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군이 이제 철저히 신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6.25 전쟁에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군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적은 전투력이었지만 그나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 세 번째 인민군 진공 계획을 그때 누가 세웠는지 하는 부분. 인민군이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때 좀 우리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인 이제 번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6.25 전쟁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성격인데 6월 20일 날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6월 26일 안보리가 소집됐는데 소련이 불참을 하죠. 나중에 밝혀진 거면 스탈린이 불참하라고 해서 했는데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6.25 전쟁을 장기전을 끌고 가야지만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면 이 유럽의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장기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이 당시 홍콩이 영국령인데 홍콩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는 전략 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봉쇄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초기에도 증권시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폭락하고 마오쩌둥 정부에 대한 불안이 증표하면서 3차 세계대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른바 삼로 항심 우회라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한반도, 대만을 등지를 해서 중국을 친다. 결국은 3차 대전이 난다. 이게 결국은 마오쩌둥이 조기 참전을 결정하는, 준비하는 데 결국은 10월까지 가지만 이런 마음의 결정을 두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6월 27일 날 대만 해협을 봉쇄합니다. 봉쇄하니까 중국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새로 밝혀진 거니까 북한과 마오쩌둥 간의 일종의 동맹전선을 맺었다면 우리는 당시 이승만 정부는 그 양 장개석하고의 방공 동맹 맺으려는 성격이 있어서 장개석 군대가 실제 제안을 했고 3만여 명 이상을 참전시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역사적 시각으로 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 자, 6.25 때 처음으로 참전한 부대가 미군 부대 스미스 부대. 스미스 부대입니다. 네. 스미스 부대는 왜 패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주환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2차 대전 이후에 미군들은 거의 실질적인 무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장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전승국으로서 일본을 또 점령한 점령군으로서 상당히 특히 노병들이 없는 상태에서 신병들은 완전히 훈련이 결여된 그런 상태였고 또 특히 북한은 남침이 기습이다 보니까 북한군에 관한 정보, 특히 장비가 전차가 왔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와가지고 초기 전에 큰 손실을 보고 실패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군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고 또 대응을 하는데 만발을 기하게 된 점이 있죠. 그러나 이 스미스 부대가 패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부사관들이나 그 장교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나머지 부대들에게도 많은 전력을 그대로 구할 수가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 7월 5일 날 오산에서 스미스 부대가 북한군하고 조율해서 패전을 합니다. 패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7월 5일을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공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전쟁의 좋은 변곡점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그래서 메가더가 나중에 평가하기는 우리는 적을 조우해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미국 대규모가 참전을 한다라는 걸 공산주의 세력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세 역전의 기운이 좀 49년도에 미군들이 사실상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소련도 그 점을 안심하고 이 남침을 승인을 했고 또 마오쩌둥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이 빗나간 점이 바로 이 오산 중민령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속절없이 밀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들이 맨주먹으로 방어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이냐라는 것이 전사에서 연구하는 대목이라면서요. 네네. 우선 저희들이 방어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작전 계획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임지강선에서 방어를 최대한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한강선에서 방어한다. 그 다음에 대전을 중심으로 한 금강선에서 방어하고 마지막엔 낙동강선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편다는 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그런 데 대한 준비나 훈련하는 시간이 모자랐을 뿐인데 특히 우리 병사들은 1940년 8월 10일 우리가 광복 이후에 대개 애국심이 있고 뭔가 이 새로운 이 조국 건설을 맞이해서 공헌을 해보겠다는 그런 애국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은 없지만 능력은 상당히 의지는 상당히 강한 청년들이었는데 애국심이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부대가 이 전방 지역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선에 가보면 병력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흩어져 도주하지 않고 또 거기서 패하면 수원 부근에, 거기서 패하면 오산 부근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축차적 방어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건 꼭 지시해서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병사의 자발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전투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 영웅으로 화면 모시는 보시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다부동 전투에서 예, 저희 낙동강 방어선이고요. 네네. 그분들 참전했던 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긴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질문하면 네. 결국은 병사들의 애국심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예. 그렇게도 증언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생 태어난 지 몇 년, 2년밖에 되지 않았었던 나라이고 전쟁이라는 걸 처음 겪어보는데도 우리 그때 젊은이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건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북진을 다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할 수가 있었고 그때 38선을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를 놓고 한 미군 간에 뭐 물밑에서 경쟁이 벌어졌었다면서요. 그렇죠. 메가더 장군의 당시 그 유엔군 사령관의 기본 그 전쟁 뭐죠? 각 부대 간의 경쟁을 시킨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동보다도 그 경쟁적인 측면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3, 4단이 10월 1일 날 이제 38선을 돌파하죠. 근데 38선이 이제 북위 38도선이 수평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동부전선이 동해안 고성 쪽이 올라가 있고 서해안 개성이 원래 지금의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뺏겼죠. 이게 네. 지금 일반적인 참전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이쪽은 주로 미군이 담당을 했고 평양지대고 기계화부대니까 우리는 이제 끝까지 한국 그 군은 싸운 거죠. 끝까지 고지 하나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설악산 일대에서 유골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약간 그 기울어진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김 기자 뒤에 있는 이 분들이 백선엽 장군하고 예. 그리고 미군은 워커 장군. 8군 사령관, 당시 군장이죠. 그 당시에 미군을 이끌었었던 두 사령관 지휘관들입니다. 이 유엔군들이 그때 그 당시에 16개국이 와서 네네. 싸웠고 사실은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랬겠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와서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 한국전 참전을 주도했겠지만, 예. 그러나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그 나라 지도자들은 참전을 사실은 원치 않았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참전했던 16개 병사들이 뭐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와서 싸우는 과정에서 예. 대한민국을 눈으로 목도했고 또 사명을 느낀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군인정신 또는 애국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죠. 예. 자기 나라 군에 대한.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네. 남아공 공군들이 와 있는데 예. 북한 지역을 공격을 하다가 중위대위가 추락을 하면은 예. 그 달려드는 주변에 있는 중공군이나 그 인민군들을 막기 위해서 편대장 소령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끝까지. 예. 그러다 자기는 떨어져서 죽고 아. 나중에 구하러 온 헬리콥터에 의해서 이제 그 조종사들은 부하들은 구해주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 것은 뭐냐면은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단결심, 애국심, 전후회, 특히 전후회가 이제 막 전장터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전쟁이 끝나고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미일 동맹이 강화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그 2차 대전에 참전국을 원흉으로 바라봤는데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죠. 한국 전쟁에 일본은 경제 부흥의 계기를 삼는 거고 일본 자위대의 모태가 된 어떤 경찰치 한 7만 5천 명을 그 창설하라는 기회도 주고 51년도에 이제 미일 안보 동맹이 체결되고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동북아시아의 그 냉전 때나 지금 탈냉전의 큰 안보에 축을 작용하는 이런 큰 우리를 바꿔놓는 세계사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평화가 이게 지금 상태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예. 이런데 사람들이 이런 평화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시 현상들이 나타나는 세계사적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비무한 자세로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틀이 유지되고 거기에 국민들도 유지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오늘 6.25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예. 두 분이 짚어주신 것 중에 그 메가더 장군이
분리해서 지휘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동부전선, 서부전선 분리한 것, 그 문제 그리고 포로 문제 그런 문제들도 두 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듣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시청자들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태재 예비역 대령님 그리고 김주환 기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